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다 펴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은 18조에 있는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같이 18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소단원 1은요 어떤 거였냐면 문학의 미적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미적 기능과 관련해서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는요 문화작품을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작품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문학의 미적 기능과 관련해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의 음악성, 또 어떠한 세련된 표현을 썼는지, 유기적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문학의 미적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과 관련해서 원래는 인식적 기능이 정량용이라는 학자의 수호제기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이 작품을 배웠다 그랬어요. 물론 선생님이 수호제기의 저자가 누구야? 라고 하셨을 때 정량용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2학년 통틀어서 3명밖에 없었지만 이걸 다시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지만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인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속에서라는 시는 윤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으로 넘겨보면요 19쪽이죠. 이 19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는 여행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물론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자, 이 부분이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여행과 문학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여행과 문학의 공통점. 어떤 거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작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한다. 어떤 것들을 구현한다고요? 첫 번째, 인간과 세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을 구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구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문학작품이라 할게요.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것. 여기는 1번, 그리고 여기는 2번이 되겠죠. 작가가 문화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건 인간과 세계에 대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작품 속에 구현된 작가의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한번 묶어봅시다. 인간과 여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를 높이고 그죠? 그 다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여기 묶은 게 바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에요.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또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밑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또한 우리는 문화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그려진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또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그럼 뭐겠어요? 문학의 그렇지, 윤리적 기능.
그래서 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등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함.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어느 거야? 문학의 인식적 기능, 요쪽. 그 다음에 이쪽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죠. 문학은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 활동을 즐기며 문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발적인 문학 활동의 효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게 바로 윤리적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요, 문학은 심미적 기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미들을 바로 심미적 기능이라고 해요. 또 심미적 기능에서는요, 4가지가 있어요. 우아미, 숭고미, 골개미, 비장미, 이런 것들을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다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쭉쭉 넘겨서 26쪽 가볼까요? 자, 26쪽 왔죠? 나이덕의 산속에서입니다. 선생님은 나이덕 시인의 푸른밤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푸른밤 이거 한번 시 쳐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산속에서라는 건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한 시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감상 열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작품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여기까지 우리가 1년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여기서 길은요, 선생님 이거 진짜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길을 잃어버린 경우를 봅시다. 내가 길을 걷고 있어.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심지어 깜깜해. 저기에서 가로등 같은 막 불빛이 보여. 그럼 어때? 살았다. 약간 안도감이 들죠. 그런 것처럼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껴볼 수 있는 거야. 길을 잃어본 사람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죠. 여기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은 여기 길부터 봐야 돼요. 길.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인 길일까? 걷는 그런 방향의 길? 그런 것보다 어떤 하나의 인생을 의미하는 길이겠죠.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거죠. 인생을 의미해요. 자, 인생을 의미한다면 쉬운 말로 삶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 그림 지울게요. 그럼 이런 삶, 목표, 꿈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좀 키울게. 시련이나 그 다음에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여기 불빛은 선생님이 녹색으로 할게요. 불빛.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불빛. 자, 멀리서 밝혀져 오는 이 불빛은 어떤 거야?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기에 불빛이 보여. 아, 내가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불빛은 희망, 그리고 위안, 안도 혹은 의지가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들은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이에요. 긍정적 의미.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년의 맨 끝이 뭐로 끝났어, 얘들아? 을이죠, 을. 이 을은 목적격 조사죠. 자, 목적격 조사가 맨 끝에 나왔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 중간 부분으로 가야겠죠. 주어 다음으로. 그치만 맨 마지막 정결 쪽에 나왔다는 말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법이라 그래요? 그렇지. 도치법을 사용했죠. 이 부분은 도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어순을 바꿈. 그거 바로 도치법이죠. 자, 그러면 1년은 어때? 내가 어둠 속에서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기 보이는 불빛에 어떠한 느낌을 받은 거야? 따뜻함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길은 진짜 길일 수도 있지만 시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로는 나의 인생길 혹은 삶, 목표, 꿈 이런 것처럼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있었어. 하고자 하고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좌절된 거예요. 절망스럽죠. 근데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겪어봤을 때 저기서 멀리 보이는 불빛은 희망이죠. 희망을 발견하면 내가 위안을 받고 따뜻함을 얻게 되는데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죠. 자, 그럼 1년을 정리를 할까요? 1년 정리를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자, 1년은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낌. 이게 바로 1년이 되겠죠. 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 1년. 자, 2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여기가 2연이죠. 자, 2연의 일행을 봅시다. 막무가내 어둠 속이래.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엄청 깜깜해. 그럼 어때 얘들아? 엄청난 공포와 무서움이 다가오죠. 이런 것처럼 시에서 어둠이라는 존재는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어둡고 차갑고 깜깜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 속에서 들어있는 뜻은요, 바로 고난, 슬픔, 혹은 좌절, 시련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어둠은 이 색으로 표시를 하고 세모를 쳐줄게요. 이 어둠은 세모. 그래서 위에 있는 불빛과 어둠은 어때? 그렇지. 대조적 의미의 시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서로 반대되는 시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자,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나한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야? 그렇지, 나에게 되게 반갑고 희망적인 존재로 다가와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럼 이거는 뭘로 표시할 것 같아? 그렇지, 빨간색이죠. 누군가 맞잡을 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고 위안이 되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것도 긍정적 의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말해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여기는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한테나 어떤 존재라는 거야?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여기서는요, 인식적 기능이 드러나요. 여기는 기능이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즉 여기를 해석하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외로워. 그치만 내 곁에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힘이 나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2연. 2연을 정리해 볼까요? 자, 2연은요,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됨.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내려와서 3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일단 쓰인 기법이 바로 보이네. 뭐뭐 하는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그렇지, 뭐가 사용된 거야? 우리 위에서 배웠던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죠. 도치법 사용.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래. 여기서의 밤은 아이들아, 긍정적인 시효일까? 부정적인 시효일까? 그렇죠. 부정적인 시효죠. 밤은 부정적인 시효입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혼자 있어. 그리고 그렇게 밤이 지나가. 즉, 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효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즉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나한테 어떻게 주는 거야?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누가? 작은 지붕들이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는 거야. 그 말은 작은 지붕이 가지고 있는 시어는 그렇죠, 희망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존재? 여기 있죠.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럼 먼저 선생님이 작은 지붕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게 동글뱅이를 해야겠죠. 이 작은 지붕은요, 희망이고, 그리고 위안이 되는 존재. 위안이 되는 존재이면서 어떤 거야? 어떤 시어들이랑 같은 위에 있었던 거, 긍정적인 시어들 어떤 거? 일단 1년에 있었던 뭐 불빛이나, 그리고 2연에 있었던 누군가 맞잡을 손과 같은 시어라는 거죠. 긍정적인 시어,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줄기보다, 뭐뭐보다, 그럼 얘네 둘이는 또 뭐야? 그렇지, 대조법이 쓰이고 있죠. 그런 것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여기 밑줄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 어깨를 감싸주는 행위는 그럼 어떤 행위라는 거야? 토닥토닥, 힘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위로와 위안이 되어주는지라고 우리가 따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산속에서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이러한 희망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나를 토닥토닥 다독여주는지, 이런 것처럼 3년은요,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줌.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산줄기가 굉장히 거대할 거야. 그죠? 이렇게 엄청 큰 막 이렇게 산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산줄기보다 여기 아래에 있는 작은 지붕들, 이러한 집, 그리고 여기에 불빛이 막 나고 있어.
이렇게 불빛 이런 것들이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이 큰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들이 훨씬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준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사연 갑시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우리 불빛 보자마자 바로 우리 친구들은 이거 긍정적 시요 이러면서 바로 체크를 했겠죠. 동그라미 해주고 밑에다가 그냥 희망이랑 위안을 써두도록 합시다. 그런 이런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나그네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야? 이 나그네를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이 나그네는 시련 혹은 절망을 가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랄까? 절망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래. 여기도 밑줄 한번. 자, 나그네를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 불빛이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렸어. 되게 숨차고 힘들어. 이렇게 쉬게 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쉬게 해준다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도 밑줄. 그러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어떤 거야? 나그네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희망과 너 좀 더 힘내! 화이팅! 응원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먼 곳에 있는 불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연. 그럼 사연도 정리를 해야겠죠. 사연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시가 끝이 나죠. 그래서 보면요, 1년은요 어때? 이렇게 봐볼까? 1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 근데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2년에 가니까 이 어둠 속에서 불빛, 맞잡을 손, 나에게 어떠한 희망,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는 인간 모두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야. 그리고 3년은요,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땐요, 엄청 큰 거대한 산줄기 이런 것들보다 불빛을 머금고 있는 작은 지붕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연은 이렇게 작은 지붕들 사이에 있는 불빛들은 나그네를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희망과 힘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부터 써야겠죠. 갈래는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내 정서가 담겨져 있는 시야. 어떤 거? 서정시. 그리고 형식을 한번 볼까요? 어때 형식이? 삼행, 사행, 삼행. 그리고 이 1년의 일행은 또 길어. 그치만 또 매 마지막 사연의 일행은 또 짧아. 이런 것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자유시. 그리고 성격은요, 사색적이고요. 둘러본다는 거죠. 사색적이고 성찰적이고요. 그리고 고백적입니다.
선생님, 어떤 걸 성찰한 거죠? 어떤 게 고백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요. 이 산속에서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캐치를 하면 돼요. 즉, 산속에서 내가 뭐 한 거야?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음.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윤리적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찰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성격까지 봤고, 그 다음에 주제 바로 갑시다. 주제. 자, 주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 주제를 보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쓸 거예요. 녹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주제로 담고 있죠. 자, 그 다음 특징도 봐야겠어요. 특징. 자, 첫 번째 목적격 주사가 맨 끝에 나왔어요. 우리 1년 보면은 따뜻함을, 뭐 아니면은 3년을 보면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렇게. 이게 무슨 법? 그렇지, 도치법이에요. 이 도치법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조를 위한 거죠.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불빛, 그 다음에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 이런 것들은 긍정적 시어라 그랬고, 발음이 안 좋아. 긍정적 시어라 그랬고, 또 어둠, 밤, 이런 것들은 고난, 슬픔, 실현, 이런 것처럼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특징이 선생님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눈 것처럼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뭐 한 거야? 그렇지, 대조적으로 사용했죠.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길 수도 있어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그 다음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긍정적 의미는 동그라미를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는 세모를 쳐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즉 시인은요, 독자들이 밝혀주는 불빛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위로, 이안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는 윤리적 기능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좀 비어있죠, 우리 애들. 여기 막 선생님 그림 보이니? 여기 그림 비어있잖아요. 여기 그림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도 되고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 자, 불빛. 빨간색으로 쓸까? 불빛. 그 다음에 아까 이연에 있었던 누군가 맞잡을 손. 그리고 3년에 있었던 작은 지붕. 이런 것들은 어때? 그렇죠. 희망이나 위로가 되죠. 이거를 이렇게 네모를 치고, 이거는 희망이나 위안, 그 다음에 위로가 돼주죠. 힘도 돼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 얘랑 얘랑 대조죠. 대조적으로 어둠, 잘 안 보인다, 그죠? 어둠이나 밤, 이런 것들. 이 어둠이나 밤은 어때, 얘들아? 고난이나 슬픔, 시련, 이런 것처럼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우리가 배워보았죠. 자, 그래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요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에 들어간 거는 똑같죠. 희망이나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고 어둠은 고난, 슬픔, 시련. 선생님 그러면 나그네 단원 정리해 주세요. 네, 나그네는요 바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뭐야? 우리가 어떤 존재?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불빛과 같은 존재. 어떤 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는 따뜻한 힘을 가지자.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게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나이덕 시인의 산수의 개설을 이렇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의견을 공유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힘들었던 점, 위로가 되어 주었던 존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시행은 또 어떤 거고 그런 이유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발표해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시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따뜻한 불빛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